우리가 매일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에 대해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냥 본다, 듣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인식의 순간에 사실은 얼마나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책이죠. 자,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아마 의자가 하나쯤은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의자 본다 라고 말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 눈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정보는요, 색깔 있는 어떤 형태,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시각이라는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인 셈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마음은 0.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데이터를 번역해내요. 단순한 색과 형태를 넘어서 저건 앉는 용도의 가구구나. 만지면 단단하겠지. 심지어 앉으면 편안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까지 전부 포함된 아주 풍부한 의자라는 개념으로 말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한 감각 데이터에서 이렇게 복잡한 의미의 세계로 점프하는 이 즉각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인 도약.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상징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카메라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 처리 장치 혹은 실시간 번역기 같은 거죠. 자, 이제 상징주의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징이라고 알고 있던 개념을 잠시 내려놓고 머리를 한번 비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유럽의 웅장한 대성당 같은 거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조각상,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가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말이죠. 아니면 왕실의 대관식이나 국가의 깃발처럼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집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들을 떠올리겠죠. 그런데요, 화이트헤드는 이런 종류의 상징들이 사실은 삶의 변두리에 있을 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한 시대에는 절대적이었던 종교적 상징이 다음 시대에는 그냥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역사적 흥미거리 정도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즉, 없어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지장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징은 뭘까요? 바로 언어 같은 겁니다. 의자라는 소리나 이, 지읒, 아라는 글자 모양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약속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된 기호를 통해서 거대한 의미의 세계와 연결됩니다. 스스로 추론까지 해내는 대수학의 기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문명과 사고의 핵심을 이루는 진정으로 본질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요. 그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상징 활동은 바로 우리가 색깔 있는 형태를 보고 의자를 떠올리는 바로 그 지각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활동은 갓 태어난 강아지가 어미의 냄새를 맡고 젖을 찾아가는 본능적인 행위와도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배우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그 자체에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보기라는 행위가 얼마나 복잡하고 능동적인 상징 활동인지 화이트헤드의 정의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만 번씩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의 구조를 알고 나면 아마 꽤 놀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경험의 한 부분,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색깔 있는 형태가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의 다른 부분, 즉 의자라는 개념을 당기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온갖 믿음, 감정, 사용법에 대한 생각까지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경험이 다른 경험을 촉발시키는 이 역동적인 연결작용, 이것이 바로 상징주의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접 감각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의자 예에서는 색깔 있는 형태가 되겠죠. 둘째, 그 상징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앉을 수 있는 단단한 가구라는 아주 풍부한 개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상징적 지시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 상징과 의미를 하나로 연결하는 능동적인 도약, 즉 정신적인 전환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능동적이라는 말입니다. 색깔 있는 형태가 곧 의자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창의적으로 그 둘을 연결하고 하나의 경험으로 묶어내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는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능동적인지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시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인에게 숲의 실저 나무들은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는 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 즉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쓰겠죠. 반대로 그 시를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시인이 쓴 그 단어들이 상징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숲속 나무라는 의미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보셨죠? 시인과 독자의 입장에서 상징과 의미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둘 사이에 절대적이고 고정된 관계란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상징으로 또 어떤 것을 의미로 삼을지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연함이야말로 상징작용의 엄청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우리 뇌는 끊임없이 이 둘을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복잡한 인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식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첫 번째 방식을 제시적 직접성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오감이 전달해주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주 선명한 고화질 스크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의 스크린이 보여주는 세계, 이 제시적 직접성의 세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우선 이 감각의 세계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세밀합니다. 눈앞에 컵 표면에 맺힌 아주 작은 물방울, 그 물방울에 비친 창밖의 풍경,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의 미세한 감촉까지 그 생생함은 거의 압도적일 정도죠. 또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공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자의 정확한 모양과 방 안에서의 정밀한 위치, 테이블과의 거리,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각도까지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그려진 설계도처럼 뚜렷하고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지각 방식은 전적으로 현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지연 시간이 전혀 없는 0.01초의 렉도 없는 고화질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처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도 미래에 대한 예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찰나의 지금만이 존재할 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감각이 우리에게 거의 완벽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죠? 생생하고 정확하고 즉각적이고, 하지만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 감각의 세계에는 화이트헤드가 지적하는 심오하고도 정말 놀라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풍경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생생함과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감각만이 제공하는 정보는 결국 아무런 의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 즉 불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텅 빈 선물 상자 같다고나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시적 직접성의 세계는 단 한순간을 포착한 스냅샷, 사진 한 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의자가 어디서 왔는지, 튼튼한지, 심지어 진짜 의자인지조차 그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색깔 있는 형태, 그 자체에는 단단함이나 가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가능성과 완전히 단절된 텅 빈 현재일 뿐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아주 날카롭게 거울을 예로 듭니다. 아주 좋은 거울에 비친 의자의 모습은 실제 의자만큼이나 생생하고 정확한 색깔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의 감각, 즉 제시적 직접성의 차원에서는 그 둘을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유효한 시각 정보일 뿐이죠. 현실과 환영을 구분하는 능력은 순수한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인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의미 없는 스냅샷의 연속으로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제의 일이 오늘의 원인이 되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낳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앞의 의자가 환영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그 위에 주저없이 앉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이 이토록 생생하지만 텅 빈 그림만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견고하고 의미로 가득 찬 현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지각 방식, 즉 감각이라는 화려한 스크린 뒤에 숨겨진 더 깊고 원초적인 경험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책 상징주의는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정말 독창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론을 넘어서요, 수세기 동안 서양 철학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 가정들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아주 도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게 만들어주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는 장면들의 연속이고, 우리가 나중에 의미라던가 인과관계 같은 소리를 더딥히는 그런 무성영화 같은 걸까요? 아니면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의미와 감정, 그리고 세상의 무게라는 음악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철학의 오랜 전통이었던 무성영화 이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처럼 들릴 수도 있는 관점, 바로 데이비드 휴me 같은 철학자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다듬었던 유명한 견해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모델입니다. 휴메의 생각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우리 마음은 마치 텅 빈 스크린이나 아직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필름 같아서 눈이나 귀, 코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색, 소리, 맛, 모양 같은 인상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야 하는 거죠. 마음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창조하거나 세작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충실하게 기록하는 서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건 마치 생생한 고화질 사진들인데 각각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스냅샷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본다고 해보죠. 휴메 관점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사과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빨갛다는 색깔 정보랑 둥글다는 모양 정보가 합쳐진 한 장의 스냅샷일 뿐이죠. 그리고 1초 뒤에 다시 그 사과를 봐도 그건 완전히 새로운 또 한 장의 스냅샷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들 사이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바로 그 사과구나 하는 생각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모델에 따르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건 순수한 감각 데이터의 파편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인과관계. 당구공 A가 B를 쳐서 B가 움직이는 걸 볼 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A가 움직였다, A와 B가 닿았다, B가 움직였다, 이 세 개의 분리된 스냅샷뿐이라는 거죠. A가 B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인과성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두 사건이 늘 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생긴 마음의 습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앞의 갈색 형상이랑 네 개의 다리를 보고 저건 의자네? 라고 인식하는 거나 어제 봤던 그 의자랑 오늘의 의자가 같은 것이라고 믿는 동일성의 개념도 전부 우리 마음이 이 파편화된 데이터에 나중에 덧붙이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의미나 구조는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조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화이트헤드는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무성영화 모델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정말로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정말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고 의미가 싹 제거된 수동적인 과정일까요? 자, 이제 스냅샷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색과 모양 이상의 훨씬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언가를 직접 느끼는 순간들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서 무언가 팍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라는 스냅샷을 보고 나서 이건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성적으로 추론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즉시 온몸을 관통하는 공포와 함께 위험, 그 자체의 힘을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색이나 옷의 형태 같은 데이터에 묶음의 화를 내는 게 아니죠. 나에게 영향을 미친 그 인과적으로 유효한 한 명의 인격체에게 분노합니다. 이 모든 경험에서 우리는 세상의 충격, 연관성,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인과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시간이란 게 그냥 현재라는 점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시간은 상태에서 상태로의 파생, 그러니까 바로 한순간 전에 과거가 현재의 상태를 규정하고 현재가 그 과거에 순응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방금 전의 세계는 그냥 뿅 하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조건을 만드는 완고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건 바로 이 과거의 무게, 현재를 형성하는 과거의 직접적인 힘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중적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지각 양식이 항상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사상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제시적 직접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아주 생생하고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바로 지금 여기에 펼쳐진 동시대적인 장면으로 지각하는 방식이에요. 눈앞에 있는 컵의 선명한 윤곽,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소리, 바로 흉과 칸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데이터의 세계죠. 이건 아주 정밀하고 명확하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깊이나 의미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 두 번째이자 사실은 더 근본적인 방식이 바로 인과적 유효성입니다. 이건 세상의 영향력에 대한 묵직하고 종종 불분명한 느낌이에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다른 존재의 막연한 현존감, 과거의 결정이 현재의 나를 옥죄는 듯한 압박감, 다른 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순수한 충격 같은 것들이죠. 만약 제시적 직접성이 스크린에 상영되는 선명한 이미지라면 인과적 유효성은 그 이미지의 배경에 깔려서 분위기와 의미를 부여하는 웅장하고 때로는 불기한 배경음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사실 늘 듣고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대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시적 직접성은 우리에게 정밀하고 선명한 데이터를 주지만 그 자체로는 피상적이고 무의미해요.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반면에 인과적 유효성은 우리에게 형태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느낌을 주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저 너머에서 다가오는 위협의 힘, 나를 향한 누군가의 애정, 과거의 결정이 낳은 현재의 결과 같은 것들이요. 하나는 세계의 표면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깊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화이트헤드의 논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밀한 감각, 특히 시각이 약해지거나 원초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인과적 유효성, 즉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과 현존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해진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름이 돋고 불안감을 느끼는 건 선명한 시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인과적 현존을 더 날카롭게 느끼기 때문이죠. 내 몸 안에서 느껴지는 통증 역시 명확한 형태는 없지만 강력한 인과적 현실로서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지각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일관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화이트헤드가 상징적 전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둘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감각 데이터.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는 시각 정보가
그 열쇠입니다. 이 빨간색은 제시적 직접성의 선명한 세계에도 속하지만 동시에 인과적 유효성의 세계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 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감각 데이터는 두 세계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다리 혹은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이 두 세계를 정말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종합합니다. 자, 1단계, 세상의 인과적인 힘, 그러니까 자동차가 반사한 빛이 우리 눈이라는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감각을 만들어내죠. 이게 인과적 유효성의 세계입니다. 2단계, 그 결과로 우리 의식에는 빨간색이라는 선명한 감각 데이터가 떠오릅니다. 이게 제시적 직접성의 세계고요. 그리고 3, 4단계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빨간색 데이터를 다시 바깥 세계로 던져서 원래 그 힘의 원천이었던 대상 위에 마치 스티커처럼 딱 붙여버리는 거죠. 즉, 인과적 유효성의 모호하고 위협적인 힘을 제시적 직접성의 선명한 빨간색 상징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저 밖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그림이 인과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눈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걸 동시에 느끼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이 단순한 말 속에는 눈이라는 신체 기관의 인과적인 작용, 즉 인과적 유효성과 그 결과로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 즉 제시적 직접성이라는 두 세계가 이미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감각 데이터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과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인 셈이죠. 이 상징적 전이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정밀하게 탐색하고 예측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융합의 지점에서 오류가 슬그머니 끼어들기도 해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짖는 개처럼 혹은 착시 현상에 속는 우리처럼 우리는 때로 상징, 즉 선명한 이미지를 실제 원인, 즉 모호하지만 실제적인 힘과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곧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각을 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끊임없이 융합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은 뭘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복잡한 도로로 발을 내디디려 한다고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시적 직접성은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하고 명확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는 감각 데이터슈를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차는 그냥 움직이는 빨간색 형태일 뿐이고 경적 소리는 그냥 높은 톤의 소리일 뿐이죠. 이게 바로 휴미 말했던 의미가 싹 제거된 무성 영화입니다.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여러분은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몸 전체는 인과적 유효성의 사운드 트랙을 듣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차의 질량과 속도가 만들어내는 모호하지만 압도적인 힘의 느낌, 부딪혔을 때 닥쳐올 결과의 무게, 그리고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임박한 미래의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생존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남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두 세계를 즉각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모호하지만 치명적으로 중요한 인과적 유효성의 정보, 즉 위험하게 다가오는 힘을 명확하고 정밀한 제시적 직성성의 상징, 즉 빨간색 형태를 통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몸을 피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스냅샷을 단서로 삼아서 사운드 트랙의 출처와 의미를 알아내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 일어나는 상징적 전이의 기적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원성은 삶의 깊은 비애, 즉 파토스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제시적 직접성의 세계는 붉은 노을처럼 매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벗없는 쇼와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의 인과적 유효성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덧없는 순간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과거라는 완고한 사실이 되어서 미래에 무거운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름답지만 덧없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남는 책임감 사이에 깊은 긴장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남깁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오는 정보를 끊임없이 종합하고 해석하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상징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동시에 상징을 현실과 착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은 과연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어디부터가 우리의 해석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요, 사실 아주 다른 두 가지가 절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마치 하나의 스크린에 두 개의 다른 영상이 동시에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하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아주 선명하고 화려한 풍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풍경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흐릿한 영상이죠.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이 책은 바로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상적 직접성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 같은 거예요. 아주 생생하고 정확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깊은 의미나 무게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하나는 인과적 유효성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꽉 붙들고 있는 어떤 묵직한 힘 같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모호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죠. 우리는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세계의 비밀을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철학의 오랜 전통에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고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 과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생각은요, 당시 철학계의 두 거장이죠. 데이비드 흉과 임마누엘 칸트의 주장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현실의 아주 중요한 부분,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먼저 흉의 생각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흉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지금 이 순간, 우리 감각에 직접 들어오는 인상뿐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신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 그 이상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의 인식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흉에게 세상은요, 마치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앨범 같은 거예요. 빨간색이라는 사진, 달콤한 향기라는 사진, 딱딱한 질감이라는 사진이 그냥 따로따로 있을 뿐이죠.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건 그냥 이 사진들이 자주 같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 마음이 아, 얘네는 한 세트구나 하고 만들어낸 일종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뇌가 아, 번개 다음엔 천둥이구나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진짜 그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은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가면 더 충격적이에요. 흉한테 시간은 그냥 뚝뚝 끊어진 필름 조각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어제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경험 속에는 전혀 없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화이트헤드가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일까요? 하고 묻는 거죠. 우리는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느끼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성공을 가져올 거라고 믿잖아요. 과거가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흉의 주장은 우리의 이런 생생한 경험, 우리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칸트는 어땠을까요? 칸트는 흉의 고민에는 동의했지만 해법이 달랐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과관계라는 이름의 쿠키틀이 미리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그냥 형태 없는 밀가루 반죽 같은 감각 덩어리고 우리 마음에 이 틀로 쾅 찍어내야 비로소 아, 이건 원인이고 저건 결과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세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두 위대한 철학자가 결국 똑같은 출발선에서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바로 세상의 사건들이 그냥 서로 아무 연결 없이 뿅 하고 나타난다는 이 가정이요.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이건 현실을 오해한 거예요. 진짜 현실은 과거가 현재를 빚어내고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우리 머릿속 발명품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현실 그 자체라는 게 바로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과거의 힘, 즉 인과적 유효성을 직접 느낀다는 증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미나 칸트의 말대로라면 인과관계는 고등한 정신활동의 산물이니까 당연히 인간이 가장 잘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해바라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더 확실하게 태양이라는 원인을 향해 몸을 돌리죠. 개는 복잡한 추론은 못해도 주인이 공을 던지는 그 순간 몇 초 후의 미래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다보며 달려갑니다. 오히려 고등한 생각보다 원초적인 본능이 인과성을 더 잘 느낀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하는 순간, 즉 생생한 감각에 폭 빠져 있을 때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걸 잊어버리잖아요.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분노나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하는 분노, 저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하는 공포, 이건 전부 과거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죠? 결국 화이트헤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는 이 인과적 유효성이야말로 우리 경험의 뿌리,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이 표장적 직접성은 그 뿌리 위에 피어난 좀 더 나중에 발달한 어찌 보면 피상적인 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나 다른 두 개의 인식 채널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의 통일된 세상을 경험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과거의 힘이라는 느낌과 눈앞에 선명한 색깔이라는 정보가 어떻게 합쳐져서 우리가 그냥 의자라고 부르는 하나의 사물이 될 수 있을까요? 화이트헤드는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이 완전히 따로 논다면 우리는 아마 정신분열적인 세상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는 과연 뭘까요? 화이트헤드가 찾아낸 그 다리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각 데이터, 예를 들면 빨간색 같은 거요. 그리고 둘째는 공간, 즉 저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내 눈의 작용 때문에 빨갛게 보인다는 인과적 경험과 저기 벽이 빨갛다는 표상적 경험이 빨간색이라는 데이터와 저기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하나로 딱 연결된다는 거죠. 이 감각 데이터의 역할이 정말 절묘한데요. 한번 보세요. 빨갛다는 감각은 일단 우리 몸, 구체적으로는 눈이라는 기관이 과거로부터 작동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인과의 세계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빨간색이라는 데이터를 현재 눈앞에 있는 벽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벽에다가 투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표상의 세계고요.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두 세계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휴미 자기 스스로의 논리에 발목을 잡히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휴미 뭐라고 했죠? 눈에 의해 지각된다면 색깔이고 귀에 의해 지각된다면 소리다. 뭐에 의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눈이 원인이 되어서 색깔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니까요. 결국 휴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과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통합 과정, 화이트헤드가 상징적 전이라고 부르는 이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우리 머릿속에는 두 종류의 정보가 있습니다. 뭔가 묵직하고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하지만 중요한 느낌, 그리고 갈색의 어떤 형태가 저기 있다는 아주 선명하지만 그 자체로는 별 의미 없는 이미지. 자, 2단계, 우리 마음이 이 둘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걸 딱 알아챕니다. 그리고 3단계,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선명한 갈색 형태라는 이미지를 중요한 의미인 앉을 수 있음 위에다가 착 하고 스티커처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4단계에서 우리는 마침내 아, 저기 의미 있는 갈색 의자가 있구나 하고 하나의 완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지만 텅 빈 세계와 모호하지만 의미로 꽉 찬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 과정은요, 우리 경험 속에 어떤 미묘하고도 깊은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걸 세상이 가진 근원적인 슬픔, 바로 파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선명한 세계를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서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하고 모호한 힘의 의미를 읽어내려고 애쓰는 존재와 같아요. 이 표상적 직접성은요, 다루기 쉽고 명확하지만 결국 우리 몸이 만들어낸 화려한 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인과적 유효성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모호하지만 우리 존재의 뿌리와 연결된 묵직한 진실을 담고 있죠. 오래된 해시기에 새겨진 이 라틴어 문구가 이 두 세계의 긴장감을 정말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페레온트 에트 임푸탄투르. 페레온트는 사라진다는 뜻인데 이건 덧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이 감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임푸탄투르, 책임이 남는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고 그 무게를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인과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키츠 같은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 애잔함, 그게 바로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이에요. 폭풍 속으로 사라진 연인들이라는 선명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과적 힘과 만날 때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이 생기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평생을 국가라는 거대한 인과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영국의 총리 윌리엄 피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인과성의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남은 건 그저 눈앞에 어른거리는 텅 빈 이미지들, 의미 없는 그림자들 뿐이었던 거죠. 평생 자신을 이끌었던 그 묵직한 힘이 사라지자 세상이 텅 빈 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나고 상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힘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 모호하지만 중요한 과거를 생생하지만 피상적인 현재와 연결하는 이 상징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의미를 만들고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 개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강력하고 때로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상징의 엔진이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도구가 될 때,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때 그것은 어떻게 거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꽃피우며 또 때로는 끔찍한 비극을 낳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감각의 세계는 훨씬 더 거대한 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책 상징, 그 의미와 효과를 통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통념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 흔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여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경험의 더 깊은 뿌리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른 인식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본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먼저 근대 철학의 거대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바로 데이비드 흉과 임마누엘 칸트죠. 이 두 사람은 서양 철학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 즉 거대한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화이트헤드는 바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 견고한 틀에 아주 과감하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흉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 모든 지식의 근원은 결국 감각 경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당구대 위에서 흰 공이 굴러가서 빨간 공을 때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흰 공이 빨간 공에 부딪혔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빨간 공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지만 흉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원인이라는 그 힘 자체를, 그 인과관계의 끈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한 사건 다음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우리 마음이 습관적으로 이게 원인이 돼서 저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고 연결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직접적인 지각이 아니라 정신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흉에게 우리의 마음은 마치 텅 비어있는 스크린이나 캔버스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장면들, 그러니까 빨간색, 차가운 느낌, 달콤한 맛, 시끄러운 소리 같은 감각 정보가 그저 외부에서 투사될 뿐이죠. 이 감각의 점들 사이에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나 숨겨진 힘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개별적인 인상들로 우리 마음의 스크린 위에 흩어져 있을 뿐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흉과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런 종류의 지각 방식을 표상적 직접성이라는 용어로 정리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생생하게 제시되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아주 잘 찍은 고화질 풍경사진 같아요. 모든 사물의 윤곽이 뚜렷하고 색깔은 선명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공간적인 관계도 명확하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멋진 사진이 그 풍경에 부는 바람의 힘이나 그 땅이 품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현실의 표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칸트가 등장합니다. 칸트는 흉의 생각, 즉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봤죠. 칸트는 우리 마음속에 마치 운영체제처럼 인과관계, 공간, 시간 같은 기본적인 틀이 미리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 이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세상이 원래부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과관계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역사를 가르는 거대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흉과 칸트로 대표되는 주류 철학은 인과관계란 우리가 감각 데이터를 받아들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신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봤습니다. 습관이든 내재된 틀이든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아닙니다.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감각보다 가장 먼저, 가장 원초적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화이트헤드의 독창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 즉 표상적 직접성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경험의 또 다른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는 이 두 번째 지각 방식을 인과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직접 느끼는 감각입니다.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온몸으로 밀려나는 느낌에 가깝죠. 예를 들어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확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넘어지면서 나를 민 사람의 옷이 무슨 색이었지라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 강력한 힘, 그 충격, 즉 인과적 효력을 온몸으로 먼저 경험하게 되죠. 과거의 한순간 미는 행위가 현재의 나, 넘어지는 나를 어떻게 족관짓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흉과 칸트의 말이 맞다면, 즉 인과관계가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적인 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명료하게 생각할 때 인과성을 가장 강하게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차분하게 앉아서 세상을 분석할 때 말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화이트헤드는 경험적으로 볼 때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힘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에 멈추고 감각이 흐릿해진 원초적인 상태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셔츠 색깔이나 목소리 톤 같은 선명한 감각 데이터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오직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힘, 그 인과적인 작용에 온몸이 압도될 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만 같은 그 모호하고 강렬한 느낌. 바로 그게 순수한 인과적 효력의 감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인과적 효력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직접 가하는 압력, 그 묵직하고 원초적인 힘에 대한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채에 창밖을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과거의 힘들에 의해 끊임없이 빚어지고 영향을 받고 있죠. 마치 강물에 휩쓸려가는 조약돌처럼 아주 먼 과거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까지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직접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적 효력의 본질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그 강렬한 감정은 상대방의 키, 눈 색깔, 목소리 같은 감각 데이터의 목록을 향하지 않죠.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 즉 기쁨이나 고통을 준 그 사람, 다시 말해 인과적인 힘을 가진 그 존재 자체를 향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은 언제나 이 인과적 효력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역사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인과적 효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가 단순히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감각이죠. 영국의 시인 존 키츠의 이 구절이 바로 그 느낌을 포착합니다. 아주 오래전 폭풍 속으로 사라진 연인들은 그저 과거의 희미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과 도망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시간을 넘어서 지금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아련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과거는 결코 죽지 않고 현재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에겐 세상을 경험하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표상적 직접성이라는 창문으로 아주 선명한 컬러 사진을 보여주죠. 다른 하나는 인과적 효력이라는 창문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묵직한 힘의 흐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풍경은 도대체 어떻게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의 통일된 현실이 되는 걸까요? 화이트헤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경험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재료를 공유하고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교차점 덕분에 우리는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놀라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화이트헤드 철학의 가장 흥미롭고 독창적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초록색이라는 감각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죠. 먼저 외부 세계의 빛이라는 물리적 원인이 우리 눈의 망막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신경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되고 마침내 우리는 초록색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인과관계의 연쇄 반응입니다. 즉, 인과적 효력에 의해 초록색이라는 감각이 주어진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은 이 초록색을 몸 안에서 일어난 신경생리학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저 바깥 공간에 있는 나무의 속성으로 투사해버립니다. 즉, 바로 그 초록색이라는 감각 데이터 하나가 몸 안에서 일어난 원인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를 설명하는 재료가 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바로 이 말, 나는 눈으로 본다는 이 한마디 속에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눈이라는 신체 기관의 인과적 작용, 인과적 효력과 우리가 보는 외부 세계의 선명한 이미지, 표상적 직접성이 이 한 문장 안에서 완벽하게 합쳐져 있죠.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상징적 전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경험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묶어버리는 우리 정신의 놀라운 능력인 셈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인식 방식의 성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깃털처럼 가볍고 명료하지만 다른 하나는 바위처럼 무겁고 모호합니다. 이 뚜렷한 차이점이 우리 경험 속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이 표를 보면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표상적 직선성은 아주 선명하고 정밀하죠. HD 화질의 화면처럼요.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그 자체로는 공허하고 피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인과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그건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마치 마음속을 떠도는 유령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고 묵직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는 표상적 직선성으로서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그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압박, 즉 인과적 효력이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 개념을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붐비는 길을 건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눈에는 자동차들의 빨갛고 파란 색깔, 네모나고 둥근 형태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표상적 직접성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 색깔의 미학적 가치를 감상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당신은 그 선명한 빨간색 덩어리를 나를 덮칠 수 있는 수톤의 쇳덩어리가 가진 위험한 힘, 즉 강력한 인과적 효력의 상징으로 즉시 해석합니다. 우리의 생존은 이처럼 피상적이고 선명한 감각 데이터를 단서로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중요한 힘을 읽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적인 구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이야기가 왜 우리의 실제 삶에 중요한 걸까요? 오래된 해시계에 새겨져 있었다는 이 라틴어 문구가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페레온트, 즉 시간은 소멸하고, 이것은 눈앞에 나타났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감각의 세계, 즉 표상적 직접성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그저 찰나의 보여줌일 뿐이죠. 하지만 뒷부분, 임퓨탄트, 즉 계산에 넣어지나니, 이것은 모든 순간이 과거가 되어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세계, 즉 인과적 효력을 뜻합니다. 하나는 그저 사라지지만 다른 하나는 차곡차곡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화이트헤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선명한 감각의 세계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면 위에 드러난 작고 명료한 부분을 단서 삼아서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 즉 빙산의 본체를 읽어내야만 합니다. 신호등의 빨간 불빛이라는 감각 데이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강력한 사회적, 물리적 힘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 선명하고 생생한 세계가 단지 표면에 불과하다면, 그 표면 아래에서 당신을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그 경험의 진짜 무게와 압박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더 깊은 현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들은 명확한 감각의 창 너머 우리를 둘러싼 그 모호하지만 강력한 힘들의 속삭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칙 상징주의를 쭉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앞에서 다루었던 그 개념들이 과연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구체적인 쓰임새를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화이트헤드가 이 장을 시작하면서 딱 던지는 문장이 바로 이 라틴 속담이에요. 갈퀴로 몰아내도 자연은 언제나 돌아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 사회가 상징과 맺는 관계가 꼭 이렇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성적으로 에이 상징 그거 다 허상이야 하면서 밀어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본능처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슬그머니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상징주의의 역설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상징주의랑 끊임없이 밀당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 본질의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상징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뭐랄까 완전한 의존 상태에 있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 이 역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쪽에서는 아주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정신이 순수한 사실만을 추구하면서 상징을 저거 그냥 가짜 아냐? 진짜 사실을 왜곡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미개한 과거의 유물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말, 언어 자체가 상징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치르는 모든 의식, 우리가 하는 모든 표현들, 이게 다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결국 상징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삶을 짜는 시실과 날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떼려야 할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상징주의의 진짜 기능이 뭐냐? 그건 바로 상징이 가리키는 대상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대신하는 표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의미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돋보기 같은 거예요. 돋보기가 햇빛을 한 점에 모아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것처럼 상징은 흩어져 있는 의미나 감정들을 하나로 응축시켜서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증폭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상징주의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화이트웨이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뭉쳐서 유지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요. 바로 국가라는 인간 사회를 바위덩어리랑 비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들이 모여있는 사회인 바위는 수억 년을 가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 즉 국가는 길어야 수백 년, 수천 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화이트헤드는 그 이유가 바로 생명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생명은 개인의 자유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파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위를 이루는 분자들은 그냥 물리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각자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의 흐름에 저항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의 핵심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를 보존해야 한다는 큰 틀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안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유를 외치면서 흩어지려고 해요. 이 두 개의 힘, 즉 사회를 묶으려는 힘과 흩어지려는 개인의 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할 방법은 과연 뭘까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진화하면서 예전처럼 동물적인 순수한 본능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거에 사회를 단단하게 묶어주던 그 자동적인 결속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럼 그 빈자리는 뭘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새로운 결속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틀을 제시합니다. 아주 작은 분자에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환경에 반응하는 행동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순수 본능적 행동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감각이나 인식이 개입되지 않은 그냥 인과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위가 중력에 따라 굴러떨어지거나 행성이 궤도를 도는 것처럼요. 어떤 의지도 없이 그저 물리적인 힘에 순응하는 거죠. 식물이 빛을 향해서 자라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고동생물로 오면 달라집니다. 바로 상징적으로 조건화된 행동이 나타나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감각기관, 예를 들어 눈이나 귀가 일종의 상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해서 아, 저건 위험한 거구나, 저건 먹을 거구나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서 세상을 상징적인 지도로 만들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저 멀리 늑대의 형체라는 상징을 보고 사슴이 도망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반사 행동입니다. 이건 좀 재밌어요. 상징적 행동에서 오히려 한 단계 퇴행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습관 같은 건데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빨간불을 보면 멈춰야 해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브레이크로 가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키보드 칠 때 자판 안 보고 치는 거나 피아니스트가 악보 없이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이 쏙 빠졌기 때문에 퇴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 양식을 하나의 사다리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순주 본능에서 출발해서 상징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적 행동이라는 단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항상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반사행동의 상태로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문명이 발전한다는 건 이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의미를 잃고 추락할 위험도 함께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행동의 사다리라는 틀을 가지고 보면 상징주의가 어떻게 복잡한 문명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엔진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정말 궁극의 사회적 상징이죠. 왜 그럴까요? 우선 언어는 공통의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역사와 감정이 담겨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어떤 뭉클함 같은 거요. 또 그 나라의 질이나 문화에 대한 공통된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언어가 이렇게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어 같은 상징들이 건드리는 더 근본적인 힘, 그건 과연 뭘까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가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버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를 끌어당기는 힘, 그 자력의 정체는 바로 편견이다. 다른 말로 하면 관습과 관례다. 여기서 말하는 편견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거대한 습관, 전통, 상징의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성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 버크는 이걸 관습과 관례라고 불렀고 이게 바로 사회를 끈끈하게 묶는 접착제라고 본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 버크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실제 역사에 적용하는데 이게 정말 탁월합니다. 영국 혁명이나 미국 혁명을 보세요. 이 혁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의 근본적인 상징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혁명만 봐도 영국의 왕 조지 3세가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 바뀌었을 뿐을 버지니아 상류 사회를 지배하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즉 그들의 편견과 상징 체계는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어땠나요?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낡은 상징을 모조리 파괴하려고 했죠. 그 결과는 엄청난 혼란과 공포 정치였습니다. 사회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죠. 이걸 보면 사회의 기반이 어떤 이성적인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징 체계라는 게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상징주의라는 엔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회를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정말 섬뜩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문명의 주요한 진보는 그 진보가 일어나는 사회를 거의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들은 대부분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사회를 지탱하던 상징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사회가 거의 부서질 뻔한 위기를 겪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상징이라는 게 한번 현실과 동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때는 정말 중요했던 상징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건 아무 근거 없는 해로운 믿음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는 마치 정원사가 죽은 가지를 쳐내듯이 끊임없이 자신의 상징들을 되돌아보고 시대에 맞게 다듬고 또 때로는 과감히 버리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우리는 드디어 화이트헤드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토록 위험하고 역설적인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번영할 수 있는가? 그 해답. 자유사회의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상징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만 매달리면 사회는 고인물처럼 썩고 정체될 겁니다. 다른 한쪽에는 수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정의 빛으로 낡은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고 고쳐 나가야 진보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죠. 하지만 또 여기에만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유사회의 기술은 첫째, 상징적 규범을 유지하는 데 있고, 둘째, 그 수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강한 사회는 이 두 가지, 즉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술을 동시에 마스터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자유사회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술인 셈이죠. 우리의 상징은 사회에 의미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상징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두려움 없는 이성의 빛을 필요로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